오늘 2차 미디어 데이에서 이제 상대가 서로 이제 지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안철수 후보는 사실 이제 김문수 그 후보를 지목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1차 때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계속 좀 날선 공방을 네. 보이는 모습이어서 어느 정도 네.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고 네.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를 계속해서 이제 조금 공격하려는 모양도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생각보다 3강 자리를 놔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후원금 모집 그 12시간 만인가 그냥 금방 했더라고요. 29억 3천만 원을. 네.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빨랐으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냉정하게 제가 뭐 어디 편을 드는 건 아니고 냉정하게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보수 진영 계열의 대선 후보급 중에서 유일하게 팬덤이 있는 두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팬덤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팬덤이 약간 좀 다른 게 수도권과 조금 여성에 좀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거. 그게 약간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호감형 팬덤인 건지 아니면 대안적 팬덤인 건지 사실 저도 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게 사실 선거는 기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댓글도 약간의 기세 싸움의 형태지만 실제로 후원금의 형태를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기세를 보여준 건데 그래서 얼른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죠.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가 가장 좀 뭐 예상은 했지만 아무도 지목을 못 받았어요. 1대1 토론에서 맞아요. 네. 아무도 지목을 못 받아서 약간 외로운 외톨이 신세가 됐는데 전부 예상이 됐던 거고 한동훈 후보에 집중되고 있는 거는 딱 그거죠. 지금 결국 한동훈 후보가 2강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흠집을 내야 되겠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찬탄이 반탄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씩 올라갑니다. 같은 쪽에서 두 사람이 저는 못 올라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제가 아까 얼마를 받은지 몰랐다고 하지만 선거에서는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북치고 나간 사람을 뒤따르는 형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것도 경선이지만 사표 방지가 있어서 네. 내 후보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팬덤까지 있다 그러면 저는 한 후보가 2강에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예 여기서 좀 길을 꺾어야 되겠다고 김문수나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1차 공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못하고 이제 홍 후보가 했으니까 홍 후보가 약간 좀 개인적 네거티브를 했는데 아마 이번은 다를 겁니다. 이번은 한동훈 후보의 정체성부터 제대로 건드려서 아마 2강에 올라가도 내가 한번 다뤄보겠다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정말 진검승부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후보가 주목받고 있는 이 상황은 양쪽 캠프에서도 우리가 저 친구를 그러니까 저 후보를 꺾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2강을 올라가도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참에 제대로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하겠다라는 칼날을 벼르는 것 같아요. 대변인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동훈 후보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이제 홍준표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지지자분들께서 예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100%가 아니에요. 민심이 이제 당심과 민심 50대 5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민심이 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2강을 차지할 거라고 이제 평론가님이 생각하시는데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고정값이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심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게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당심도 만약에 봤을 때 이런 흐름 속에서 민심뿐만이 아니라 당심도 영향을 일정 부분 받는다면 네. 한동훈 후보가 선전을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구도를 어떻게 보냐면요. 저는 경선이 경선에서 끝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또 하나의 어떤 리그 이게 경선에 있는 분들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드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압도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2명 다 올라갈 가능성은 진짜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둘 중에 찬반 중에 하나 찬성이 올라간다면 안철수의 포션이 작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한동훈이 유리하다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홍준표와 김문수의 두 분이 지금 비슷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돋보이는 게 역설적으로 한동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측하기 힘든데 문제는 여기에서 봤을 때 가만히 요거만 있느냐 상황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주변 상황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판이 제가 볼 때는 4월 말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5월 1일, 2일 뭐 이건 너무 급하고 대선 출마 선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4월 말 다음 주 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 만약에 이 프로 당연히 들어야죠. 이기기 위해서는 이 1탄 뉴스를 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번에 이제 8강 때 본인의 계엄의 날을 환기시키면서 질문을 먼저 했다는 거죠. 분명하게 자기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게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른바 선빵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게 결국 본인이 질문을 함으로써 대답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은 그게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민주당 이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개별적인 후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이 후보가 본인 이기겠다고 해서 전반적인 상황 본선에서 우리가 전략상 어떤 약점을 노출시키면 그게 안 되거든요. 민주당이 우리한테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느냐. 내란 종식 프레임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맴돌다 싶으면 지금 정책이 발표를 하지만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재명은 혼자 무대 위에서 떠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구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언론이 탄핵의 강을 못 넘는다고 하는데 못 넘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요. 대통령을 네. 지금 선거 경선의 한복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환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탄핵 찬반을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본인 살자고 전체적인 판을 이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있잖아요. 이제 왜 떨어진 사람들이 합종 연행을 할 것이냐. 근데 당권이면 바로 합종 연행을 하죠. 근데 이건 대권이에요. 대권 후보 그래서 합종 연행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보일 때 합종 연행을 하는 겁니다. 네. 당권은 간단해요. 당심이 민심을 선도하는 선거인데 대선은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가는 선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요. 2차 50대 52매도요? 그럼요. 이거는 구조 자체가 본선의 2강의 구도에 가면 갈수록 이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치 이거는 뭐 이거는 저는 뭐 정치판을 오래 저도 취재도 해보고 많이 참모로도 뛰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그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오히려 우리가 프레임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 꺼낼 필요 없고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이미 저는 그래요. 윤 대통령 침묵 요즘 지키잖아요. 신당 얘기도 좀 쑥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자꾸 이걸 판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 완전히 말하자면 리베로처럼 중원을 누비고 다니잖아요. 네. 어느 모슬일간지 칼럼니스트는 빈집털이범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인이 무주공산이니까 우도 갔다, 좌도 갔다, 중도 갔다. 제약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무주공산에서의 빈집털이범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놔둘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고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경제학 이론에 손실회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공포심과 방어기제를 느껴요. 그렇죠. 그걸 자극해야죠. 입법 행정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이재명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걸 자극하는 손실회피 이론을 강조하고 그런 어떤 정확한 네이밍과 정확한 상황 규정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은 저는 아직도 중도가 20, 30이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분들을 끌어와야죠. 그럼 평론가님 이것도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경선구도 계속해서 이제 좀 표현을 할 때 뭐 찬탄이다, 반탄이다,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도 좀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 스스로 거기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 그거 건넜다고 생각하면 될 일을 우리가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스스로 하고 확인할 필요는 없죠.